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내일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서해안과 전남 내륙에는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1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신성원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10.18%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높았는데요. 여야 정치인들의 각종 실언과 실책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도 비교적 높은 투표율이 나왔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지는 만큼 대선의 연장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방 권력을 탈환해 새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국정 안종론을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치 프레임 속의 의미가 다소 퇴색하고 있지만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점에서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정치권에 다소 실망하셨다 하더라도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계기로 아직도 꿈틀대고 있는 부정선거 괴담,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그 소모적인 논쟁도 이번 기회에 매듭 지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 외전에선 닷새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판세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경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주행 속도를 제한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획일적인 규제로 교통체증이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인데, 정책 시행 이후 보행자 사망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교통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오늘 사전투표 첫날이었는데 투표하셨어요? 저는 내일 할 계획이라서요. 오늘은 못했습니다. 예, 김민하 평론가 어떠셨어요? 정치에 너무 크게 실망을 해서 오늘 안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희망을 얻고 내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스스로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희망을 얻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두 분의 고견을 듣고 희망을 이제 회복을 하는 거죠. 아니 김민하 평론가 제일 고견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저견입니다. 저견. 왜 그래요? 아유, 그만해. 아무튼 그만하시고요.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희망 얻고 투표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10.18%.
그러니까 국회의원 재보선 사전투표율은 10.62%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방선거의 경우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가 8.77%였기 때문에 네네. 좀 다소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여야는 모두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사전투표의 성격을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본선거일이 아닌 선거 편의성 그리고 또 이동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투표가 이제 사전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대체적으로 지난 대선 때도 분석 결과는 그렇고 사전투표는 대체적으로 민주당 성향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이게 직업적으로 이제 주중보다는 금요일 또 토요일 내일 또 특히 이제 토요일이 더 강조되는데 네. 그렇다고 본다면 세 가지 성격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이제 그래도 조금은 더 사전투표 때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선거 지형이 워낙 뭐 더불어민주당이 벅찬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지층들이 얼마나 결집했느냐도 사전투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네. 특히 이제 이 사전투표가 중요한 것은 인천 계양을 이번 보궐선거에 국회의원 선거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가 이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사전투표가 이 지방선거 투표율이 60% 안팎이거든요. 지금까지 평균이. 네.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다면은 직선 선거가 그랬는데 더 많은 민주당 성향의 참여자가 이 결집을 한다고 한다면은 사전투표 때 훨씬 투표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적어도 한 15% 가까이는 됐어야 된다. 네. 그래야 사전투표에서 이른바 2030 30% 사전투표 이상 올라가면 민주당이 좀 유리할 것이고 희망적일 것이고 20% 정도 선에 머무르면 조금 난감한 상황이 될 거다라는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함 열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현상이 나타났다가 네. 본투표함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윤석열 당시 이제 후보가 앞서는 모양새가 그렇죠. 나타났잖아요. 시간적으로 한 12시경이 됐었죠. 네. 밤 12시경. 그러니까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실 그 전략이 굉장히 각 당에서 전략을 짤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높다 그러면 민주당이 유리해 빨리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투표하러 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굉장히 그럼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김 대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도 뭐 사전투표가 경향적으로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건 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단적인 예로 이제 말씀하신 이제 화이트 칼라냐 뭐 이런 직업적인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별 투표를 딱 비교해 보면은 딱 보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다수인 이제 광주랑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다수인 대구 딱 비교하면은 네. 그 차이가 딱 눈에 보이는데 분명히 이제 그러한 성향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근데 결국은 이제 본선거일까지 이제 다 더 이 총 이제 투표를 얼마나 하는지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하는지를 따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이번에는 좀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할 만한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요인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번까지는 아무래도 사전투표 음모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이 사전투표에 나서는 거를 이제 좀 이 주저하는 그러한 이제 이 계층이 있었는데 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변수는 다소 이제 굉장히 이제 작아졌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이제 사전투표보다는 보수적인 어떤 유권자층이 조금 더 적극적이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지난번에 무슨 뭐 소쿠리 투표다 뭐다 해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이 이렇게 각 당별로 투표 좀 동료 현수막을 달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현수막을 여의도 오면서 보니까 이번에는 소쿠리가 없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쨌든 이 과거에 이제 이전의 사전투표보다는 조금 더 국민의힘 지지층이 조금 나올 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네. 뭐 그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소쿠리 투표 이른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는 확진자들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투표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막 혼란상이 좀 나타난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많지 않아서 또 선관위가 한 번 또 겪은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아예 뭐 시간대를 이제 분리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두 분은 이게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네네. 최종 투표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지 않아요. 역시 전문가십니다. 네. 이럴 때 전문가인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표율을 측정하는 데는 물론 여론조사에 이제 적극 투표청을 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네. 저는 AI 기법입니다. AI 네. 기법. 네. 인공지능은 아니고 A는 뭐냐? 앵글.
그러니까 분노가 강하게 작동되면 이건 투표율이 무진장 높아집니다. 심판하러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지금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AI의 I는 뭐냐? 인터레스트, 관심입니다. 선거에 대한 관심. 그런데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요.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 2라운드 뭐 2차전 선거가 있으면. 근데 마지막에 뭐냐? 저는 접전, 전쟁, 이건 있어요. 왜? 네. 인천 계양을도 그렇고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그렇죠. 충청권도 그렇고 또 우리가 광역단체장만 보는데 지금 많은 더불어민주당 현직 단체장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은 사실 별로 큰 관심을 좀 못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네. 그건 동그라미거든요. 그럼 이렇게 될 때는 적어도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저는 가볍지가 않다. 그럼 지난 지방선거가 살짝 60%가 넘었는데 이번에 저는 62.29%. 2구는 왜 나온 겁니까? 이런 게 살짝 들어가줘야 우리 듣는 청취자분들이 네. 그래 알겠습니다. 전문가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야. 이러네. 자,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이거 김민하 평론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제 궁금한데요. 나는 지금 굉장히 기대가 돼요.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50에서 60 사이라고 봅니다. 아니 왜 그래요?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해. 갑자기 확 진짜. 갑자기. 아니 뭐 제가 최고의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렇죠. 최고의 프로그램인데 아니 이제 그 근거에 대해서는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저도 배종찬 소장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의 이슈가 이렇게 확 어떤 부분에 유권자들이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런 딱 포인트가 정확하게 짚어지지 않고 국민의힘에서 기대하는 어떤 국정 안정론이라든지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 한번 기회를 줘봐야지 이런 마음들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어떤 생각들 어떤 판단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아직 덜 심판당했다 뭐 이거잖아요. 네. 그런 것과 그다음에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실망감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교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율이라고 본다면 저는 지방선거보다는 조금 미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제 판단하는데 근데 또 전문가 배 소장님이 60을 넘는다고 했기 때문에 62.29? 네, 그렇죠. 다소 망설여지는데 하지만 저는 그러면 59%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9%하고 62.29. 큰 차이는 아닙니다. 네. 나중에 이거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다시 김성환 앵커도 한번 하시죠. 저한테는 묻지 마시고요. 60일 하시든지. 네.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실은 포스트가 될 만한 지역에서 박빙승부가 펼쳐지면 확 후끈하고 달아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번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선거, 뭐 부산시장 선거,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다못해 충남지사, 뭐 이렇게 큰 광역자치단체장에서 박빙승부가 펼쳐지는 곳이 많고 큰 어떤 선거를 가를 만한 정책 이슈가 나와주면은 선거 열기가 확 달아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번엔 좀 다소 그런 점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 다른 걸 말씀드려야 되는 게 지난 2018년을 생각해 보시면 2018년은 여론조사부터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압도적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2018년보다는 지금이 더 경합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경합은 그런데 그때 또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전에 뭐 국정농단 뭐 탄핵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연장되는 어떤 그 열기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네. 그때 여름이었어요. 네. 그렇죠. 더웠습니다 또. 네. 그때 또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4.27 그 판문점 회담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6.12 그 싱가포르 회담도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갔던 것도 있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투표율 그래도 60% 안팎으로 예상 가능할 것 같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판세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지금 여론조사 공표를 할 수 없는 기간이긴 하지만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K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가 광역자치단체장을 뽑는 17개 지역에서 마지막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거든요. 내용을 김민하 평론가께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KBS, MBC, SBS 지상파 방송 3사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코리아 리서치, 한국리서치, 입소스에 의뢰를 해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유권자 14,020명을 대상으로 이제 각 이제 선거구별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지자체별로. 네. 근데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은 9곳,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은 이제 4곳이다라는 거고요. 네. 경기, 인천, 대전, 세종 4곳에서 양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경합을 벌이고 있다.
라는 조사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앞서가는 9곳은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우세인 4곳은 전북, 전남, 광주, 제주 다라는 건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 6월 지방선거를 유권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같이 조사를 했는데 네. 응답자의 52.2%가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을 했고 39.8%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답을 해서 확실히 국정 안정론에 좀 쏠린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랄까요. 전체 판세는 국민의힘에 다소 유리한 상황으로 보인다.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근데 지금 경합 지역이 몇 곳으로 꼽힌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경기, 인천, 대전, 세종. 그 네 지역을 누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이번 선거에 사실 민주당이 선거에서 대승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2018년에 워낙 대승을 했던 거니까 이건 뭐 객관적으로 대체적으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 절반 정도까지 가면 민주당이 선방했다. 네. 만약에 네 곳 가운데 2곳을 빼앗긴다거나 아니면은 한 곳도 못 갖고 가면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분은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정당 지지율이든 국정 안정이냐 또는 정권 견제냐 이 구도가 참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 4곳이 경합이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국정 안정이냐 정권 견제냐만 놓고 이 조사 결과 방송 3사 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17개 광역단체장을 이렇게 그냥 단순 산수로 이제 계산을 해보더라도 국민의힘은 11곳 또는 12곳, 더불어민주당은 5곳 내지 6곳 요걸로 그냥 계산을 해봤을 때 그 정도로 나오거든요. 네. 그게 아까 9곳은 국민의힘이 우세하고 4곳이 경합이니까 4곳을 반으로 나누면 11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1개 아니면 12개.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5곳 아니면 6곳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번 선거판이 지금 선거 구도만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벅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선거에서 이제 그런 걸 많은 물어봅니다. 이제 투표율 얼마 될 것 같아 이거 물어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17군데 중인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몇 대 될 것 같아 물어보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번 지방선거의 기준은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경기도다.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예요. 왜냐하면 대선 2차전인데 네. 전체 선거 지형은 민주당이 상당히 벅찰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가장 핵심은 유권자 수도 가장 많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위원장의 사실상의 대리전이죠. 네. 그리고 대선하고 비슷한 모양새고 이게 미래 권력하고도 한 게 있거든요. 네. 숫자를 논하는 것보다는 경기도다. 알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저도 이제 경기와 인천인 것 같아요. 왜 인천 워낙 외환 상징성이 부여가 된 곳이라. 그렇죠. 네. 삼국지에 보면은 연환계라고 있습니다. 조조가 적벽대전에 그렇죠. 전쟁을 하러 갔는데 네. 위나라 병사들은 수군이 약해서 그래서 배를 쭉 묶어가지고 배가 네. 안 흔들리게 만들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연환계잖아요. 묶어뒀죠. 그렇죠. 배를 묶어가지고 전쟁을 하면 이 바다 위에서도 강 위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화공이 들어오니까 한꺼번에 타버렸습니다. 배들이. 그래가지고 진 거잖아요. 그 얘기가. 네.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에 출마를 하면서 일종의 연한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 인천, 거기에 서울까지 네. 이재명 후보가 선전을 하고 뭔가 이재명 후보가 확 있으면은 수도권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거였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기대한 만큼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천과 경기의 성적표가 이재명 후보의 성적표하고 연동돼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는 상태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묘하게도 인천과 경기에서 어떤 성적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갈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는 예를 들면 개항을 해서 힘겹게 이겼는데 인천시장은 뭐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했다라든지 또는 인천시장도 패배했는데 또 김동연 후보도 경기도에서 또 패배했다라든지 이런 성적들이 네. 이재명 후보와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앞으로의 이제 한 5년을 바로 이제 또 규정하는 어떤 바로미터가 될 거여서 인천, 경기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이재명 후보의 성적표 요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네. 역시 고견이군요. 고견이 아니고 삼국지를 자꾸 봤더니 그러니까 상업적 얘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네네. 예, 역시. 별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죠? 네. 네. 전 초안지 생각했는데.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사실 지방선거는 방송사에서 예측하기가 네. 굉장히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지상파 3사가 보통 이제 출구조사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했는데도 제일 많이 틀렸던 게 지방선거에서 틀렸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죠.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2014년에 출구조사를 저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방송 3사 담당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도 다 맞추기가 힘들어요. 지방선거 워낙 많고 모든 지역을 다 샘플링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2014년에도 경기를 틀렸을 거예요. 우리 회사가 틀린 건 아닌데 뭐 이걸 굳이 밝힐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때 교육감 맞추기가 힘들고 한두 곳 정도. 그리고 맞아요. 광역단체장도 정말 팽팽한 곳은 끝까지 출구조사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여론사 전문가시니까 샤이 표심이 이번에 있습니까? 샤이 표심이 있다면 샤이 진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불과 지난 한 9개월 전만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정당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보수 성향인데 지지 정당이 없다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샤이 보수였거든요. 그런데 저 이제 지난 대선 시작되면서 이제 대선 3월 9일 날 결과가 나오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제 샤이 보수는 있을 이유가 없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사면됐으니까. 떳떳하게 얘기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악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현상들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이제 이른바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냐 물어보면 더불어민주당 진보 성향의 지지층 중에서는 답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 샤이 진보가 숨어 있는 표라면 그게 얼마나 될지 10%가 될지 이들이 과연 투표소에 나오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세대별 투표율, 지지층 투표율의 결집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의 상징이 되는 두 지역이라고 하면 경기 인천이라고 꼽아주셨잖아요. 경기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앞서 저희가 지상파 3사 공동 여론조사 결과 말씀드렸는데요. 경기도 조사한 거 보니까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39.1,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37.7. 오차범위 내었습니다. 방송 3사였네. 예. 그러니까 지금 경기 지역은 판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이걸 가지고 어느 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그렇죠.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같은 곳이 출구조사도 과연 출구조사 결과 맞을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그런 지역이죠. 여기는 저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대선 2라운드의 실질적인 요충지가 되고 있는 것이 경기도거든요. 이른바 윤명대첩. 아무리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풀이 꺾여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이재명 후보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미칠 만한 곳은 경기도라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인천광역단체장보다도 본인의 지역구는 뭐 물론이지만 경기도입니다. 그럼 경기도는 윤명대첩일 때 그래도 이재명 후보의 영향력이 좀 미칠 수 있는 것이 지난 대선에서도 46만 표로 5%포인트가량 이겼던 곳이니까. 두 번째는 지금 당에서도 읍소 호소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영향을 미칠 만한 지역이 김민하 평론가 생각에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읍소가? 네. 그래도. 네. 뭐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아니, 어디요? 갑자기 질문을 던져놓고. 경기도겠죠. 네. 그래도. 경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저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다른 지역과 달리 뚜렷한 또 제3 변수가 있는 곳이 경기도잖아요. 강용석. 지금 완주입니다. 일단은. 사전투표가 시작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강용석 후보가 끝까지 완주했을 때 그게 뭐 2%가 됐든 2.5%가 됐든 득표가 누구에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누구에게 부담이 되겠어요? 그럼 김은혜 후보 쪽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수가 저는 그래도 작동하는 것이 다른 지역은 그다지 분명해 보이거나 뚜렷해 보이지 않는데 경기도는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김민하 평론가도 생각 비슷하세요? 그렇죠. 네. 뭐 배 소장님 말씀대로 근데 다만 이제 추세라는 거는 김동연 후보한테 좀 불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추세 측면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의 이제 변동이나 이런 걸 보면 어쨌든 김은혜 후보가 이렇게 경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좀 분위기를 좀 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강영석 후보가 이제 애초에 얻었던 지지율보다는 조금 이제 쪼그라드는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또 여론조사마다 워낙 이게 수치가 특히 경기도가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특히 경기도가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막 달라져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뭐 어떻게 단언할 수는 없겠는데 전반적인 추세는 좀 김동연 후보가 쫓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 이게 그렇게 된 어떤 배경이랄까 이런 것들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경기도에는 이른바 지금 말씀하신 이 대선의 연장전이다라는 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 효과가 좀 있었어야 되는 게
김동연 후보의 나름대로의 자기 색깔이 원래 있고 그 색깔이 뭔가 이렇게 좀 보이는 그런 이벤트랄까 이런 지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좀 그런 것들이 아직 뭐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김은혜 후보가 등에 업고 있는 윤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타고 이제 좀 오늘 이 기세하고 좀 뭐랄까 이제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집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된 건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는데 이른바 윤심을 업은 김은혜 후보. 근데 굉장히 색깔이 뚜렷하잖아요. 네. 출마한 목표도 아주 뚜렷하게 나오는 거고. 근데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그때 단일화를 했다는 거 외에는 사실 뚜렷하게 뭔가 이렇게 이재명 색이라고 불릴 만한 걸 갖고 나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는 중도 확장의 문제가 같이 있는 건데. 바로 그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영향력이 이 명심이 김동연 후보에게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전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여기는 또 지금 전반적인 선거 지형 자체가 국정 안정 쪽에 힘이 실려 있다면 오히려 이런 좀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 바로 그 김동연 후보의 중도 확장성이 저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성이라는 건 결국 후보자와 관련돼서 과연 그 후보자가 얼마만큼 도덕성이 있고 또 능력적으로 이 도지사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최근 들어 보면은 그 김은혜 후보와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불거진 건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강용석 후보 변수까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쭉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여기에 뭐 모든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사전 투표율이 어떤가요?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계양을 사전 투표를 저도 이제 확인을 못했는데. 네네. 혹시 우리 그러니까 지금 계양을에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8% 좀 넘게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윤영선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나오는 거 보면 사실은 지금 오차범위 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뭐 저희가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서 당선이 됐을 때와 만약에 낙선을 했을 때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이건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정치적으로는 아닙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가지 경우라고 봅니다. 하나는 당선이 되더라도 좀 큰 격차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큰 격차를 내고 이재명 후보가 이겼을 때 하나 그것이 아니라 졌을 때 조금의 뭐 한 표 두 표라도 어떻든 간에 졌을 때 이재명 후보가 또는 이겨도 정말 가까스로 이겼을 때 신성을 했을 때 그 두 가지로 나눠보면 꽤 큰 격차로 유의미한 격차로 이겼을 때는 그래도 뭐 다른 곳 뭐 인천이나 경기의 결과도 전체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재명 위원장이 재기의 발판을 만든다고 봅니다. 그래 뭐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 대표라도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미래 권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열 정비를 해서 갈 수 있는 기반과 또 더불어민주당에도 동반해서 이제 기회가 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전체 선거 판세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그런데 치거나 가까스로 이겼다면 저는 상당한 타격일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당을 앞으로 진두지휘하거나 추스릴 수 있는 이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당장 불거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저는 조기 전당대회가 실시됐든 어떻든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말 재충전을 잘해서 재기하지 않는 이상은 2년 뒤에 총선이나 또 5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 재기할 발판을 만들어야 되죠. 그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말 그대로 계양을의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위원장의 명운이 걸려 있다. 생사가 걸려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지거나 이겼다. 이거로만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결국 선거에 지면은 뭐 불리한 거죠. 무조건. 왜냐하면은 진 다음에 선거에서 이렇게 졌는데 자기가 보궐선거 유리한 지역구에 나가서도 졌는데 그 바로 예를 들면 전당대회나 이런데 적극적으로 뭐 임할 수 있겠느냐. 상당 기간은 또
좀 뭐 자숙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요구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자기 공간이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히 불리한 요건이 되는데 이기면 어쨌든 뭐가 됐든 이제 원내에서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그 공간의 바탕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 이기고 지고의 이제 어떤 이후의 상황이 달라집니다만 문제는 이제 책임론을 어떻게 논할 거냐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큰 장애물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이게 선거가 예를 들면은 서울, 인천, 경기 다 졌고 뭐 이재명 후보만 살았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 선거를 그러면 왜 분명히 이재명 후보가 기항을 해 나가가지고 전체 수도권판을 좀 흔들고 이렇게 좀 이끌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된 거지? 를 다 얘기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은 인천 기항을 해 있다가 서울시장 나가버리고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나가고 이런 전략이 옳았던 거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 책임론을 가지고 막 논할 것인데 근데 만약에 또 전반적으로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고 이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고 이재명 후보도 떨어졌다. 그럼 사실 이재명 후보도 조금 할 말은 생겨요. 이게 꼭 나 때문일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박지원 위원장 때문에 불거진 소위 말하는 586 용태론 이런 것들이 이후 상황에 다 복합적으로 이제 연동이 될 거여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상황들이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네, 박지원 위원장 얘기는 저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김민하 평론가의 그 해석에 대부분 공감하는데 전체가 안 좋았다. 전체적으로 안 좋았을 때는 그래도 이재명 위원장이 짊어져야 될 짐이 적을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뭔가를 그 일종의 이제 명심을 국민들한테 호소할 만한 그런 분위기나 상황이 못 됐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해도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등판의 시점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 이재명 위원장이 선택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저는 책임을 면하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더 만약에 얘기를 들어가서 얘기하면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불필요하게 어떤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침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객관적으로 최대한 분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7급 판세 대략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거의 광역단체장 지역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 비슷하다. 네, 저는 지금 분당갑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병관 후보가 민주당 김병관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와 인천은 참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도와 인천 계양을과 성남 분당갑은 또 이 대선 후보가 나온 거죠. 대선 후보가 나오게 되면 나는데 그 외 지역이 이제 5곳은 거의 광역단체장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김민하 평론가는 그걸 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분당갑에서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살아서 돌아오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의 존재감은 그렇게 많이 안 보였어요. 당초 예상으로는 안철수 후보의 존재감이 좀 더 커 보였을 것 같았는데요. 그렇게 대체적으로 그런 전망들을 했는데 의외로 안철수란 정치는 안 보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의도대로 선거판이 돌아갔으면은 경기도 선거가 김동연 플러스 이재명 대 김은혜 플러스 안철수 뭐 이런 판이 됐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각자의 계산이 그렇죠. 각자의 계산이 다 맞았으면. 근데 그게 지금 다 깨져버린 건데 그건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도 있지만 민주당 쪽에서 보자면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은 분명히 안철수 후보는 여유 있는 지역구에 출마를 한 것이고 여론조사 상으로는. 네. 그리고 상당히 민주당 후보와의 대결 구도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의 별다른 이제 영향력이나 어떤 뭐 주목받는 어떤 순간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뭐 어떤 구상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안철수 후보가 거기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의 어떤 실린 뭔가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알력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안철수 후보의 공간 자체를 뭐 별로 허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뒤에 오면은 강영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자기 공간을 찾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김은혜 후보가 자력으로 다 잘해서 예를 들면 다 이겼다라는 게 이제 되는 것하고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뭔가 하나 조언을 해가지고 그게 뭐 좋은 효과를 거뒀다라는 거하고는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평가가 완전히 달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공간 창출하려고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그냥 안철수 후보가 이긴다고 하면은
국회의원이 다시 되는 거 이상의 지금 효과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좀 봅니다. 저는 지극히 간단한 현상일 것 같아요. 비글 파워 현상이죠. 그러니까 더 큰 그 정치적인 영향이 작동되면 사실 그 작은 건 별로 영향을 못 미쳐요. 거의 뭐 그 의미 있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YS와 DJ가 있으면 다른 정치인의 영향력을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윤심과 명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심은 그다지 전달되지 않는 거죠. 많지 않았다.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보궐선거가 7군데잖아요. 근데 원래 자기 지역구들이 4대 3이잖아요. 국민의힘 4개, 민주당 3개.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하나를 더 가져오면 양쪽 모두가 이제 뭐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또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큰 아젠다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는 게 윤심 이거 하나인 부분이어서 민주당이 좀 이게 쫓기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주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또 박빙 국면으로 접어든 거 아니냐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체 지방선거하고 비슷한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경고가 켜진 거 아닌가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감 선거 잠깐 얘기를 해보죠. 네. 너무 사실 스펙트럼도 넓고 그래가지고 교육감 선거는 정말 예측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요. 지금 교육감 선거의 어떤 분위기, 기호가 또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판세가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큰 그림의 분석을 보면은 지난 2018년 때는 거의 진보 교육감이 휩쓸다시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치 성향이 더 두드러지는 지방선거가 되느냐의 성격인 것인데 이번 경우에는 국정 안정 쪽에 힘이 실리면서 보수 진영이 힘을 얻고 있죠. 이게 이제 보수는 분열된 선거판의 성격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보수가 단일화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보수 교육감이 강세 성향, 우세 성향이 나타나는데 추세가 나타나는는데 특히 이제 서울이 두드러지죠. 서울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보수를 표방하는 교육감이 여럿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판 자체는 보수 쪽으로 하면 교체될 수도 있는데 지금 후보 구도 자체가 오히려 기존의 교육감의 현역 프리미엄이 작동된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어느 쪽으로 이길지 안 될지 교육감은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좀 근본적인 어떤 인식의 문제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기성정치 구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뭐 이 이전 선거보다는 확실히 이제 성적을 낼 수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런데 또 이 생각을 해보면은 진보 교육감이라고 했을 때는 뭘 할 건지 대략 이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무슨 뭐 자사고를 어떻게 없앴다든지 또는 혁신학교를 한다든지 또는 뭔가 이렇게 자유로운 어떤 그런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육을 할 거라든지 이런 인상이 있는데 보수 교육감 후보들은 대체로 그런 인상보다는 뭔가 단일화를 한다. 그러다가 싸운다? 막말을 한다? 이런 게 지금 이미지가 돼버려서 이런 부분들은 유권자들에게 이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측면도 있어서 이것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지금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최근에 이제 대국민 호소문 발표 이후에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서 내용이 발생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최신안 대신에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 특히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께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 문제 좀 갈등이 봉합됐다고 볼 수 있는지 두 분이 말씀하는 거 듣고 마무리를 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짧게 말씀드리면 완전히 됐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래도 더 파장이 커지지 않은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다행으로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가 여심도 중요하고 중도층도 중요한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얼마만큼이나 선거 이후에 이 부분을 제대로 잘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박지원 위원장의 이제 발언이나 이런 생각을 이제 여의도 문법으로 읽고 여의도 문법으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죠. 왜냐하면 정치는 여의도에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영향은 없는데 근데 지금 이 사과나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이 특성이 있어요. 또 이 젊은 세대라고 할까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고 할까 이런 특성이 사과는 사과고 쇄신은 쇄신이에요. 또 쇄신 과제들이 또 있어요. 네네. 그리고 추가로 또 올린 글을 보면은 이 쇄신 과제들에 대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공동 이 연설을 해가지고 그 유세를 해가지고 같이 얘기하자고 제안했는데 거부당했다고 또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종합을 해보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부정적이에요. 그거 부정할 수 없는데 다만 민주당이 5년 내에 새롭게 모습을 만들고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짚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어차피 이제 며칠 남진 않았는데요. 네네.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 혁신의 공을 좀 혁신할 수 있는 뭔가 화두를 던졌다. 그런 논쟁이든 아니면은 혁신의 바람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저는 더 중요한 건요. 네. 민주당이 선거 결과가 어떻든 간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내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지지하거나 나랑 뜻이 같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하거나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견까지 녹여 넣어야 되겠죠. 개혁에, 네. 혁신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지방선거 판세를 좀 분석해 봤는데요. 다음 주에 저희가 만났을 때는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해 봐야 돼요. 네. 근데 오늘 김민하 평론가 정말 고견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저는 저견. 왜 그래? 잠깐 끝나고 난 다음에 왜 또 중견 정도. 네. 자, 뉴스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도심의 큰 길에선 시속 50km, 이면 도로에선 30km 이하로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죠.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행된 정책이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선 교통 체증이 늘었다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는데요. 경찰이 제한속도 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시행 1년여 만에 수정이냐 아니냐 기로에 놓인 안전속도 5030 정책. 교통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난해 4월 도입이 됐는데요. 또 속도를 올리겠다 이런 입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1년 정책 효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5030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로 시행된 건 아니고요. 네. 그 얘기가 나온 지는 벌써 한 10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고 여러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의견을 모아서 겨우겨우 시행된 정책이고, 자, 도시부에서는 어차피 빨리 달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교통 약자, 보행자, 자전거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시행이 됐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한 1년 좀 지났는데, 너무 속도가 낮아서 좀 불편하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는 바는 굉장히 좀 크게 좀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건수도 줄고 사망자 수도 줄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사고 건수는 조금 줄 수 있지만 사망자나 아주 좀 심각한 중상자 수는 많이 줄었다. 왜냐하면 그 속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네.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5030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다 그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좀 늦게 시작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운전자들 사이에서 네. 너무 속도가 느린 거 아니냐. 또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충분히 차량 속도를 낼 수 있는 곳에서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교통 정체가 발생하거나 그렇다. 이건 좀 너무 주먹구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일부 있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람들이 일단은 이제 제한 속도를 50으로 해놓으니까 굉장히 달리지도 못하고 좀 불편하다, 답답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전에는 물론 이제 제한 속도가 60인데도 있고 70인데도 있고 이렇기도 하지만 네. 근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빨리 달린 거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50으로 딱 정착이 이제 새로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또 뭐가 바뀌었냐면은 그 단속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50km 이상으로 못 달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가 체감하는 속도의 감속 크기가 옛날에 7, 80 달렸는데 50밖에 못 달리니까 2, 30km가 줄은 것 같은 거죠.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막 더 답답하게 느끼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물론 이제 조금 이제 모든 도시부 도로를 이렇게 좀 유형을 좀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50으로 한 거에 대해서 네. 불만들이 좀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보행자가 다니는 사례가 거의 없고 예. 그다음에 입체적인 횡단 시설이 있다라든지 이런 도로에 한해서는 처음부터 50을 적용하지 말고 60, 70을 이렇게 좀 적용을 했었으면 지금과 네. 같은 이런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은 좀 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지금 시 경계 구간 10개소, 녹지 하천 주변 5개소, 터널 등 5개소, 광폭도로 4개소 이렇게 해서 모두 24개소가 상향 후보 구간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네. 시 경계 구간은 서울이랑 경기도랑 붙어있는 구간이고 하천은 노들로랑 강동 쪽 아리수로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보행자 안전과는 좀 상관이 없는 지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근데 거의 자동차 전용 도로와 유사한 그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도로들이 이번에 이제 선정이 된 거니까. 네. 그래서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속도를 이제 5030을 전면 재검토 해서 상향 조정을 하겠다는 이제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네. 근데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이제 제한 속도가 60으로 올라가나 보다, 70으로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도로의 기능과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예. 선별적으로 속도를 살짝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시행을 하겠다. 이런 의지지 예. 5030 정책 자체를 6030이나 7030 이렇게 바꾸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그걸 기존에 있는 정책을 허물어뜨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일부 그렇죠. 보완할 부분만 보완하겠다 이런 정. 예.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부 구간에 속도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네. 다른 곳에서도 우리 지역의 이 도로도 좀 올려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향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의 기능, 그다음에 시설적인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먼저 정립이 되고 거기에 거기에 맞춰졌을 때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상향을 검토해야지 무조건 민원에 의해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정부에서는 그 제한 속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먼저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기준에 맞출 때만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제한 속도 일부 상향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능과 시설이 맞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는 도로는 진짜 빨리 달려도 전혀 문제 없을 것처럼 보이면서 제한 속도를 50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운전자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운전자가 느끼는 속도로 제한 속도를 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한 속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선별적으로는 그다음에 누가 봐도 여기는 상향 조정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도로들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해외 사례는 어떤지 궁금해요. 지금 5030 정책과 비슷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예. 거기는 이제 시내에서는 어차피 빨리 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면도로나 주거 지역이나 이런 데서 30km로 달리는 그런 정책은 시행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이상 됐고요. 예. 그래서 그게 잘 지켜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거기서 이제 벤치마킹을 한 거죠. 특히 스쿨존이라든지 보행 우선 도로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선진국에는 네. 그런 도로에서는 거의 사람하고 거의 같은 속도로 가는
사람이 이제 우선권을 가지고 뭐 이런 식의 도로들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스쿨존 말씀도 하셨지만 스쿨존 네. 제한 속도 상향 문제가 좀 논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에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엔 스쿨존 제한 속도를 상향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경찰이 올 하반기 8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뭐 24시간 하는 게 뭐 단속을 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운전자 입장에서도 헷갈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바람직한데 워낙 뭐 이게 뭐 저 심야 시간대도 뭐 이렇게 조금 속도를 조금 올려도 크게 문제가 없는 곳에 대해서 이제 상향을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네. 운전자들이 뭐 그 시간대에 우리가 이제 뭐 그 시간대 지금은 제한 속도가 40이다. 지금은 30이다. 우리가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죠. 운전자들이. 네. 제한 속도가 막 시간대에 따라서 변한다?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지키고 어떤 사람은 또 안 지키고 막 이러다 보면 혼란이 더 가중이 돼서 그로 인해서 또 더 부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한 속도를 시간제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외국은 어떻습니까? 외국은 뭐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냥 한번 뭐 30, 20 뭐 이런 제한 속도를 정하면 거기는 빨리 달릴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뭐 야간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또 나오지 말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24시간 지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교수님은 지금 스쿨존 제한 속도 상향은 현재 그 30km로 규정되어 있는 거 그거 건드리면 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럼 뭐 도시부에서는 저는 뭐 굳이 그걸 올려봤자 얼마를 올리겠어요? 40으로 하겠어요? 40 정도 올리면은 뭐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 40, 네. 50.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지금 지방 지역이나 이런 데는 뭐 밤에 사람들이 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막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만하지만 도시부에서는 굳이 막 시간제로 뭐 이렇게 갖고 사람들 혼란만 가중시키는 이런 뭐 정책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쿨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해놓고 난 다음에 확실히 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나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통계는 있습니까? 예, 그 전반적으로 속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속도에 굉장히 부상자나 뭐 사망자가 이제 속도의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제한 속도를 낮추고 그다음에 또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설치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사사고가 나더라도 굉장히 좀 경미한 사고, 그다음에 사고 수 자체도 많이 줄고, 왜냐하면 우리가 30km 이하로 다니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차를 그 자리에서 거의 그대로 세워버릴 수가 있어요. 운전자가 신경만 쓰고 있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도 많이 줄고 있죠. 그래서 아직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정확한 통계 자료가 나오질 않아서 제가 퍼센테이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분명히 사고가 줄은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인데 사망자 네. 중 약 40%가 보행자로 예. OECD 평균 대비 2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사망자 중에 이제 40% 정도고 외국은 한 10%대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차하고 사람하고 부딪히는 사고 그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이제 보행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행자가 있는데도 차들이 빨리 달리는 그런 부분, 빨리 달리면서 사고가 나는 부분들도 있고. 예. 근데 우리나라의 도로의 특성상 특히 이면도로에서 그런 사고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네네. 우리 이면도로라는 게 뭐냐면은 보차 혼용도로죠. 보도가 없는. 그리고 막 차하고 사람하고 섞어서 다니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선진국 가면 그런 도로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막 혼자서 가다 보면 서로 사인이 안 맞으면 그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네네. 예, 지금까지 네. 이수범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